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536분 들어오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시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고 김용균 씨의 3주기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지금 산재 사고 문제 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에 비해서 높아졌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다 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조성실 대표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청취자분들 많이들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 1명이 이제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네. 근데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여야가 법을 합의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안에 담고자 했던 구조적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인데요. 예. 크게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상으로 제외가 되었는데 연 사망자가 400명 이상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5% 이상이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초보다도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산재 사망자가 100명이라고 쳤을 때 80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대부분이네요. 네, 50인 미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법안으로 전락했다라는 비판 그리고 덧붙여서는 이제 관련해서 이 책임자에게 처벌을 하는 법안 중에 이제 상한선을 제시했을 때 법정에서 생각보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보다 밑으로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개정안이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올라와 있는데요. 중대재해 발생 시 하한선을 이제 설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을 이제 그 관련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법정 조치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현재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군요. 네. 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이거 산업재해에 더 노출이 많이 돼 있다라는 지금 지적도 해주셨는데, 자, 뉴스 브런치에서 사실 저희가 산업재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점, 빈틈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하고 들여다봐야 될지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보죠. 네. 이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에 이 산재 사고와 관련한 여러 법률들이 개정이 되고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이제 제정법이 또 마련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조치들이 강화됐던 부분들은 제가 의정활동할 때 이제 환노위에서 추진을 해서 한번 의결이 됐던 사항에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법률들이 이제 마련이 됐고 처벌법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산업의 현장에서의 안전이 예방되는 것. 그러니까 그 미리. 사고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이제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처벌에 조금 더 지금 무게를 둔 부분이에요. 재해 이후의 상황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망 사건이 벌어지거나 아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하한선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률들이 좀 솜방망이 처벌을 많이 유도해왔다라고 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
상벌 체계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뭐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네. 이제 산재 상해 사망 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네. 피고인 한 대략 3,000명 중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 86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기록이 있거든요. 미미하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징역형도 뭐 거의 굉장히 미미한 네. 수치인데 절대 다수는 집행유예나 아니면 벌금. 벌금형. 근데 이제 벌금의 벌금도 그 액수가 또 중요하죠. 네, 그러면 평균 액이 500만 원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책임감을 사실상 안 느끼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망 사건이나 재해 사건이 발생을 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한 어떤 현장에서 그런 동일한 안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하는 예방 조치들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안전 설비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선진화된 장비로 교체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수칙들을 강화해서 지키게 한다거나 한다던가. 지키게 한다거나. 네.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하기보다는 벌금 내고 말지라고 하는 이 상벌 체계의 미온함이 네. 여러 영향을 줬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예 이제 형량의 하한선을 둬야 된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징역 1년 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도 뭐 원래 지금 제정된 건 1억 원 미만 그렇죠. 뭐 이하로 있는데 그걸 아예 한선을 만들어보자.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벌금형도 하한을 명확하게 설정해가지고 그렇죠. 현재는 상한선 10억 원 혹은 50억 원.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상한선만 설정돼. 그래서 상한선만 설정되는 하한선까지도 명확히 설정해야 그렇죠.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까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그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는 예방 그렇죠. 부분인데 예. 지금 현재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도 2인 1조와 같은 그런 작업 기본 수칙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서도 또 제외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는 뭐 작업 중지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예.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됐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근로자 스스로가 이거는 왠지 위험한 업무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작업 행사를 거부권. 해야 되는 네. 거부권. 네. 거부권과 관련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중지권은 그러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로자가 할 수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예. 네. 근로자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명확하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여수 이제 그 산재 그렇죠. 그 경우에서도. 직업계고 예. 그 실습생 사망 사건 이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데 일부 곳에서 작업 그 거부권을 한번 도입해 보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좀 그런 적극적 권리에 대한 보장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대표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전에 사실은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맥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더 잔혹하고 끔찍한 사고여야 기억되고 이제 이슈화가 되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균 씨가 사망하기 전에도 그렇고 사망한 이후에도 평택항에서 이선호 그렇죠. 씨가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 위에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매일 집으로 산재에 관련된 총 질병을 포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망해서 귀가하지 못한 노동자가 평균 하루에 3명 이상에 이르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래서 예. 이게 OECD 1위인 거는 공고하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처참하게 사망했는가가 사실은 이 사안이 정치적 쟁점이 될 때 촉발되는 매개가 되거든요. 예. 굉장히 절망적이고 좀 비극적인 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대권 막 경쟁을 앞두고서 사실 노동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캠프별 홍보 같은 것도 뭐 현재 코로나 상황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정책을 서로 벼르는 것보다는 뭐 예능을 중심으로 해서 인지도나 화제성 그렇죠. 중심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분개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 앞서 신 의원님께서 예방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저는 문제의식엔 동의하지만 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은 네. 그러니까 예방을 유도하고 예방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기로 법안들을 계속 유도해 왔지만 예. 사실상 현장에서 그게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벌적인 어떤 처벌에 대한 대가가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 했을 때 훨씬 더 손해다라는 인식만이 현재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개선할 있다는 수 있을 문제의식 것 같다.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양당 모두 사실 노동 관련 법안에 그렇게까지 막 중점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들어보지를 있지는 못했네요. 못하지만 네. 더 강력하게 저는 좀 규탄하고 싶은 부분은 12월 1일에 이제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미팅을 한 이후에 이제 관련된 이제 기자 질의나 이런 논점에 대해서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다라는 논조의 발언을 한 이후 다음 날 안양에서 롤러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 노동자 3분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 현장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현장에 가서 했던 발언이 또 굉장히 일파만파 이제 사망한 노동자들을 2번 죽이는 발언이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실수가 비참한 사고였다. 그래서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교육과 평소 수칙이 얼마나 현장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논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결국에 좀 어불성설인 말이라고 되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로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들이 어떤 도로를 달려요. 뭐 스쿨존이든 아니면 어떤 도로를 달릴 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가드를 하나 치는 것과 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아예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예측 못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한 번의 실수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안전장치를 마련할 의무 그리고 잘 관리 보완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고를 이제 방지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당장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가서 사실상 이 사고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게 노동자 실수였다면 그건 노동자 책임이네요. 라는 취지로 대권 후보가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노동 정책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여실히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좀 인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뭐 각 당 후보들의 정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그러네요. 또 답변을 요구할 국민적인 어떤 네.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변화가 좀 촉발될 수 있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싶습니다. 또 이제 토론이 이어질 때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네. 될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얘기하실 게 신보라 의원 있으십니까? 네. 아니 어쨌든 산재 사고의 대부분이 이렇게 추락, 끼임, 부딪힘 뭐 주로 이런 원인들인데 네. 이런 게 대부분 후진국형의 재래형 산재라고 해요. 예. 그래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서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그 예방 분야 예산이 좀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사업장이나 뿌리산업의 그런 그 제조 분야 노후 시설들 개선하는 예. 부분에 이제 연관성이 있겠네요. 1조 노후시설 1,000억 원 예산 개선. 중에 거의 3분의 1이 이 예산에 또 투여가 지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시스템 비계나 뭐 끼임 예방 그런 그렇죠. 장치들에 또 한 1,100억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 집중이 또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또 돼야지 그것이 계속 개선이 예.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끝으로 조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더 있으십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반짝 이슈가 될 때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그렇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결국에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거는 맞죠. 무시할 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노동정책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속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좀 가보죠. 임신 8개월째인 그 임신부가 이제 공영주차장에서 진짜 임신분지를 확인하겠다면서 관리인으로부터 억류를 당한 사실이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결국 청와대 이 국민청원에 이 내용을 올렸고요. 관리인이 해고가 됐다는 보도가 이제 어제 나왔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지금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보라 의원께서 전해 주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며칠 전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개월 차 만삭 임산부인데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면서 공영관리 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를 당했다.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임산부 분이 겪은 일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그 인천에서 임산부에게 그 보건소가 발급해주는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이제 차량에 부착을 하게 되면 네. 주차장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이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주차장 이제 출루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주차장 관리인과 마찰이 빚어진 겁니다. 오늘 주차 요금을 정산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관리인이 이 임산부 차량 등록증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분증과 사무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인이 안 되니까 보내줄 수 없다 하면서 차단봉으로 아예 차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몇 분을 이렇게 억류를 당했고 결국 이제 경찰을 부르게 됐는데 딱 봐도 이제 8개월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가능하죠. 정도인데도 네. 경찰도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어서 빨리 귀가하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보내줬다고 하고요. 이 임산부는 죄인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출산 국가에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냐라고 항변을 했고요.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그 인천 시설관리공단 측이 그 민간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 위탁 사업자가 그 주차장 관리인을 그 계약 해지 통보를 했군요. 하는 형태로 이제 해고가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임산부들을 위한 그런 어떤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작게는 지금 뭐 주차 요금의 감면에서부터 지하철 뭐 내 배려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마음 편히 앉아있기 힘들다 하는 뭐 임신부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자, 경험해 보신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죠. 네, 저는 이제 큰아이가 9살, 둘째가 6살인데요. 네. 아이를 처음 가지고 나서 또 임신했을 때 몸에 일어나게 되는 생리적 변화가 굉장히 좀 힘들었고 또 낯설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다만 그런 임산부를 대하는 사회의 시선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일면 변화들이 좀 있어 온 것 같아요. 지난 10년에 걸치면서. 네. 근데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는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그중에 임산부나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나 혐오가 이전에는 물밑에서 좀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점점 촉발되면서 어떻게 명시적으로 사건화되거나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에서는 임산부 자석에 관련해서 페미니즘 아웃이라고 적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노인에게 이 자리를 주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티커 같은 거를 붙였다는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현장에서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좀 무서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현재 우리 사회의 뭐 양극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들이 사회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대한 뭔가 비난이나 공격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건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지난 10여 년간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추이를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조만간 10년 내에 가장 저인구화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관련된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을 출범해서 저출산위원회 100조 이상의 비용을 써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심지어 5년 전에 이미 지출한 예산이 100조 이상이 된다. 100조 이상을. 그런데 현장에서 뭐 출산율은 물론이거니와 현장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용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적인 뭐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재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보좌진으로 일을 할 때 보건복지부나 각 지자체별로 저인구화 예산으로 그간 지출했던 항목들을 구분해서 제출해달라는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료 취합하는 것 자체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차별적으로. 네,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는 뭐 전광판,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저출산 예산으로 쓰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저인구화 항목으로 예산이 잡히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100조를 쓴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집중해보고 싶은 수치는 이제 OECD에서 보통 그 복지 예산을 전체 GDP 대비 얼마를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지를 통계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항목이 이제 9개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노인, 유족, 근로무능력 등등 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정책으로 네. 자녀 양육 및 이제 아동 청소년 가족 관련 돌봄 서비스 급여를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얼마나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추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가입국 중에서 거의 맹꼴찌였던 게 여실했고, 그렇죠. 가족이 가장- 일단 떠맡고 있죠, 그냥.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근의 수치를 보더라도 이 관련된 나라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있거든요. 네. 저희보다 낮은 나라가 세 군데인데 터키, 칠레, 멕시코 이렇게 세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이제 보통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점검이 일단 필요하겠는데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자율권은 저는 인정돼야 된다고 그렇죠. 보고요. 다만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이 되고 아이를 낳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저인과 정책이 맞습니다.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일과 생활의 양립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뭐 출산 전후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데 지금 현재는 여성에게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산 휴가라든지 아이를 어느 정도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3세, 5세, 10세 전후까지 일정 부분 돌보고 다시 일로 복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동 정책에 입각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오히려 착시가 이루어져서 뭐 혜택도 많이 받으면서 이거 꽁으로 주차를 하는 거 한다라는 아니냐. 식의 차별적인 시선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신의원께서도 또 더 의견을 네. 주시죠. 예. 이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2006년에 제정이 됐었는데 네. 이제 임신 10개월 후에 출산을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네네. 좀 살려서 만들어진 날인데 2006년에 만들었을 때 그때도 이제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그 상징물이 이렇게 이렇게 임산부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도안이 된 배지를 이제 보건소와 산부인과에 무료로 이제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2006년도 일이니까 벌써 15년이 지난 지났는데. 얘기인데 이게 여전히 지금 현재도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사건들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서울시나 이런 뭐 전체적으로 핑크 패치라고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걸 달고 다닌다고 해서 임산부의 편의가 다 보장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보이는 행정보다는 실제적인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비롯된 건지 모르겠지만 핑크 배지도 임산부가 아닌 사람한테도 많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거 핑크 배지 달고 있어도 임산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뭔가 이게 정말 그 어떤 혐오 시선과 관련돼서 그렇죠.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 다음에도 또 출산 정책에 관한 것은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